오늘은 너희랑 같이 밥 먹고 가도 되니? 나도 며느리가 해준 밥 한번 먹어보고 싶구나. 최 씨의 말에 며느리는 눈썹을 찌푸리며 마지못해 상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밥상을 본 최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최 씨의 밥상에는 햇반 한 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이게 대체 뭐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 차려주는 사람이에요? 밥 정도는 어머님이 알아서 차려 드세요. 뭐라고? 저는 식모가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는 눈치 없이 아들 집에 굳이 와서 밥까지 얻어 드시려고 하시네요. 안 사돈이 너희 집에 오면 십첩반상으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고 내 밥상엔 햇반 하나 딸랑 던져주는 건 대체 무슨 신보니? 웃겨. 저희 엄마 제가 챙겨드리는데 어머님이 무슨 상관이세요? 나는 오늘 종일 손주 봐주느라 식사도 한 끼 제대로 못 챙겨 먹었어. 근데 준다는 게 고작이 햇반 하나가 전부야? 친정어머니만 귀한 손님이고 시어머니는 무슨 생판남이냐?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2세 최순영 씨입니다. 경기도 외곽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 이곳에 4층짜리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던 최 씨는 올해 72이십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해온 사람이죠. 젊은 시절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을 결심했을 땐 아들이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애 아빠한테 보내라 혼자 어찌 키우려고 그러냐 말렸지만 최 씨는 단호했습니다. 내 자식은 내가 키워요. 내가 이 한 몸 불사르면 애 하나도 못 먹여 살리겠어요? 그렇게 시작한 일이 옷 공장의 미싱사였습니다. 이름도 없고 간판도 없는 허름한 봉제 공장에서 한겨울에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가락이 곱고 여름엔 땀이 미싱바늘에 떨어져 천이 젖을 정도였죠. 최 씨가 일하던 공장은 대부분 여자들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사소한 텃세와 눈치가 심했죠. 거긴 이 언니가 하던 자리인데 네가 왜 앉았어? 조용히 좀 해. 소리 너무 시끄럽잖아. 으휴, 어디서 이런 미련곰탱이 같은 게 들어왔나 몰라. 처음엔 무시도 당하고 괜히 일을 더 떠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입 꾹 다물고 바늘을 밟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만두면 안 돼. 지금 내 등에 애 하나가 달려 있어. 힘들고 억울해도 참고 버텨야 해. 심지어 새벽엔 빌딩 청소까지 하며 일평생 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고된 세월을 버틴 이유는 단 하나. 아들, 준구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합격했대. 면접 끝나고 땀범벅이 된 얼굴로 집에 찾아와 엄마 붙었어라며 말하던 그날 최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부터 터졌죠. 우리 준구, 이제 고생 끝났구나. 내가 그 고생길을 밟은 보람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다음 주에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요? 그래, 어서 데리고 와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 최 씨는 며느리를 만나기 전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혹시 편부모라고 나와 아들을 무시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 말이죠. 하지만 처음 며느리 주위를 본 순간 최 씨의 모든 걱정은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며느리는 깔끔한 옷차림에 조곤조곤한 말투 그리고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친엄마처럼 모시고 싶어요. 부담스러워 마시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 말에 최 씨는 괜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딸을 가져본 적 없는 자신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다가와 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결혼 후 며느리는 정말 친딸처럼 행동했습니다. 주말이면 시댁을 찾아와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며 꼭 이렇게 말하곤 했죠. 어머님은 좀 앉아 계세요. 오늘은 제가 식사 차릴게요. 어느 날 며느리가 불쑥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랑 같이 쇼핑 한번 가요. 어머님 옷도 하나 골라드리고 싶어요. 응? 내 옷은 됐어. 옷은 많은데 뭐하러? 최 씨가 손을 내저었지만 며느리는 싱긋 웃으며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평생 아들만 키우셨잖아요. 딸이랑 쇼핑하듯이 저랑 한번 가보는 거 어때요? 그 말에 최 씨는 처음으로 속 깊이 울컥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신은 늘 아들 옷만 사줬지. 누군가와 팔짱 끼고 이런 곳에 온 건 처음이었죠. 젊을 때 내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그래도 이 나이에 이런 데도 와보네. 최 씨는 마치 자신에게 딸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제가 친정엄마보다 어머님이 더 편해요라고 말할 때마다 최 씨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진짜 딸처럼 생각해 주는구나. 하지만 최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따뜻함 뒤에 숨겨진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결혼 1년쯤 지나 며느리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최 씨의 눈가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된 시절을 버티며 여기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가정을 이루고 손주를 품에 안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죠. 그래, 주희야, 고생 많았겠다. 우리 집에 드디어 경사가 났구나. 하지만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손주가 100일도 지나기 전에 부부는 다시 맞벌이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면 낮 시간 동안이라도 도와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최 씨는 손주를 전담 육아하게 됐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매일같이 손주를 최 씨가 돌보는 게 당연시되었습니다. 최 씨의 하루는 손주 돌봄으로 시작해 손주 돌봄으로 끝났습니다. 집안은 늘 어질러져 있었고 무릎은 점점 시큰거렸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손주를 안고 재우고 먹이다 보니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고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런 중에도 며느리는 툭하면 최 씨 앞에서 한숨을 쉬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너무 빠듯해요. 도화 키우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며느리는 이런 말을 일주일에도 서너 번씩 했습니다. 굳이 최 씨가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만 말이죠. 서너 살쯤 되면 공부방도 따로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집은 월세 방도 하나뿐이고. 이런 식으로 매번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최 씨는 마음이 아렸습니다. 자신도 아무런 도움 없이 홀로 아들을 키웠기에 며느리의 말이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최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자신을 딸처럼 대해준 그 진심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이렇게 친딸처럼 생각해 주는데 내가 뭔들 못해 주겠나? 며칠 후 최 씨는 조용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중구야, 엄마가 너희한테 줄 게 있어.
네? 뭔데요? 최 씨는 평생 모은 퇴직금과 죽도록 아껴 산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준비한 거야. 나중에 내가 컸을 때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말 안 듣게 하려고.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 큰 걸 받아도 돼요? 엄마, 죄송하고 감사해요. 가족인데 도와야지. 나이 먹고 뭐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최 씨 명의의 집으로 아들 며느리가 이사를 마친 그날 며느리는 최 씨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평생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실게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최 씨의 손을 꼭 잡았고 아들도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그 집이 살기 시작한 뒤부터 며느리의 말끝이 점점 짧아졌고 말투도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 씨가 아기 이유식을 데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도화 이유식 이거 너무 차가운 거 아니에요? 애가 토했다고요? 최 씨는 순간 당황해서 아까는 잘 먹었는데. 하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눈을 굴리며 혀를 찼습니다. A씨, 정말 이렇게 대충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며느리는 손주와 관련된 일을 시키는 쪽으로 최 씨는 받아내는 입장이 됐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밖에 나가시지 마시고 애 옆에만 계세요. 어머님, 낮잠 시간은 되도록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저희 애 습관 깨지면 진짜 곤란해요. 심지어 며느리는 최 씨가 손주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이렇게 제멋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말투는 더 이상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고 무시하는 투였죠. 매일같이 손주를 돌보느라 최 씨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연세도 있으시고 일은 좀 쉬셔야 할 텐데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그 말을 꺼내려 하자 며느리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주희야,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네? 어디 아프세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의사가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좀 쉬라고 하더라. 어머님, 몸이 안 좋은 건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어차피 애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봐주시면 되니까 조금만 참아봐 주세요. 며느리는 마치 자신이 양보라도 해주는 것처럼 무책임한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한편 주말이 되던 어느 날 아침부터 며느리는 콧노래를 부르며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다음 주에 가족여행 다녀오기로 했어요. 오빠가 여름 휴가를 받아서요. 최 씨는 가슴이 설레며 되물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가족여행 좋지. 며느리는 해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속초로요. 가족끼리 바다 보면서 힐링 좀 하려고요. 최 씨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다음 말에 얼굴에 미소가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님, 그 대신 저희 집 좀 지켜주세요. 애는 어머님이 제일 잘 보시니까. 저희는 금요일 저녁에 출발하고 일요일 저녁쯤 들어올게요. 그제야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집안일과 손주 육아를 도맡아서 했지만 정작 가족 여행에 자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심지어 남아서 아들 집을 지키고 손주 육아를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어머님은 바다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집에서 쉬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최 씨의 가슴 한 구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여행 첫날, 아들 부부는 아침 일찍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라는 말만 남기고 말이죠. 아들 부부가 여행 간 주말 동안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며 최 씨는 아들 부부의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커녕 일요일 밤 9시가 넘도록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최 씨는 혼자서 손주를 돌보느라 정작 본인은 제대로 끼니를 챙겨 먹을 틈도 없었습니다. 최 씨는 졸린 눈을 비비며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도 아팠고 무엇보다 속이 허했습니다. 밤 9시 반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늦었죠? 죄송해요. 저희는 오는 길에 너무 배고파서 저녁 먹고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마치 일당을 주듯이 10,000원짜리를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어머님은 아직 저녁 안 드셨으면 이걸로 근처에서 간단히 사드세요. 그 말과 함께 며느리가 건넨 돈은 단돈 10,000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보며 기저귀를 4번 갈고 이유식을 2번 만들고 옷이랑 이불까지 세탁했는데 돌아온 것이 겨우 10,000원이라니. 그마저도 미안한 기색 없이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면서 밖에서 알아서 사드시라는 식의 말투였습니다. 최 씨는 마지못해 고맙다며 손을 내밀어 10,000원짜리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근처 가게가 다 문을 닫아서 최 씨는 혼자 부엌에 앉아 찬밥에 물을 말아 겨우 배를 채웠습니다. 최 씨는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대체 어떤 사람이지? 그냥 편할 때 부려먹고 공짜로 애 봐주는 사람인가? 하지만 최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최 씨는 며느리의 부탁으로 손주를 돌봐주러 아들 집에 갔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하니 부엌에서는 갈비찜, 잡채, 홍합탕, 조기구이, 고사리나물, 전, 전복, 샐러드까지. 진수성찬이라는 말이 아까울 정도의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진수성찬이구나.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이 준비했니? 최 씨가 은근히 기대하며 물었지만 며느리는 대충 넘어갔습니다. 아, 귀한 손님이 오기로 해서요. 곧 초인종이 울렸고 며느리가 반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얼른 이리 앉으세요. 딸, 잘 지냈어?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사람은 바로 안사돈이었죠. 최 씨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친정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는 말없이 자신과 친정어머니의 밥과 반찬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최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가까스로 입을 떼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자리는 어디니? 며느리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까지 아직 식사 안 하셨어요?
당연히 드시고 오실 줄 알았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어머님은 좀 이따가 드세요. 저희 식사 좀 할게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최 씨에겐 식사 자리에 끼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최 씨를 힐끗 바라보더니 덧붙였습니다. 아, 도화국게잖아요. 어머님, 좀 부탁드려요. 며느리는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 말했습니다. 최 씨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친정어머니와는 정성스럽게 차린 진수성찬을 나누고 시어머니에게는 손주만 맡기겠다는 것이었죠. 그 순간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여기 이 식탁에서도 집에서도 내가 설 자리가 없구나. 최 씨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친정어머니와 며느리가 즐겁게 웃으며 식사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손주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최 씨는 용기를 내어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밥이라도 같이 먹고 싶어서였죠. 손주를 재우고 잠시 부엌에 나왔을 때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주희야, 네? 지난번에 안사돈이 너희 집에 오셨을 때 말이야. 나도 밥 안 먹고 왔는데 내 자리는 아예 없었잖니. 솔직히 너무 서운했어. 최 씨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당연히 누군가는 못 먹는 거죠. 나도 오늘은 너희랑 같이 밥 먹고 가도 되니? 나도 며느리가 해준 밥 한번 먹어보고 싶구나. 최 씨의 말에 며느리는 눈썹을 찌푸리며 마지못해 상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밥상을 본 최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최 씨의 밥상에는 햇반 한 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것이었죠. 이게 대체 뭐니? 최 씨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 차려주는 사람이에요? 밥 정도는 어머님이 알아서 차려 드세요. 뭐라고? 최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식모가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는 아들 집에 굳이 와서 밥까지 얻어 드시려고 하시네요. 최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예? 안사돈이 너희 집에 오면 십첩반상으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고 내 밥상엔 햇반 하나 던져주는 건 대체 무슨 신보니? 웃겨. 저희 엄마 제가 챙겨드리는데 어머님이 무슨 상관이세요? 며느리의 말에 최 씨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나는 오늘 종일 손주 봐주느라 식사도 한 끼 제대로 못 챙겨 먹었어. 근데 준다는 게 고작이 햇반 하나가 전부야? 친정어머니만 귀한 손님이고 시어머니는 무슨 생판남이냐? 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을 딸처럼 생각한다며 평생 모은 아파트까지 받아간 며느리가 이제 와서 햇반 하나로 자신을 내치다니. 이보다 더한 배신감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 최 씨는 아들에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중구야, 너도 무슨 일 있었는지 다 알고 있지? 며칠 전에도 그렇고 엄마 너무 속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니? 그런데 아들은 그녀의 말을 자르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무슨 며느리한테 밥을 차려달라고 해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지난번에 말도 없이 장모님 초대한 식사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고? 엄마가 분위기 흐렸다고 하던데 조심 좀 해줘요. 며느리한테 선은 좀 지켜야죠. 그 순간 최 씨의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너도 결국 며느리 편이구나. 최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나는 너 키우느라, 너 대학 보내느라 아픈 몸 이끌고 미싱 돌리고 청소 다니며 쉬지도 못했는데. 며느리가 엄마한테 그런 취급을 했는데도 끝까지 며느리 편만 드는구나. 아들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알겠다. 아들놈 키워봐야 하등 쓸모없어. 요즘은 아들 부모가 죄지. 최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마치 가슴속이 타들어가듯 서럽고 참담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며칠 후 오랜 친구인 이 씨 할머니를 만나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파트도 줬는데 이렇게 당해도 되는 건가? 아들도 며느리도 내가 해주는 모든 게 당연한 줄 안다니까. 이 씨 할머니는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그럴 줄 알았어. 내 며느리 처음부터 여우처럼 꼬리 살랑살랑 치더니 집 받자마자 입싹 닿네 고거? 그런데 순영아, 아들집 말이야 증여세 때문에 명의는 내 명이고 아들이랑 며느리가 사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랬어. 굳이 증여세 내는 거보단 그냥 살다가 상속하려고 했지. 내 조카가 변호사인데 한번 상담받아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 그 말에 최 씨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최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제 아파트에서 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애초에 아파트도 어차피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아드님이랑 며느리를 나가로 하실 수도 있어요. 최 씨는 서류를 받아들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몫을 챙겨야지.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어느 평일 저녁 최 씨는 거실 중앙에 앉아 아들과 며느리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중구야, 주희야. 잠깐 여기 앉아봐라. 두 사람이 나오자 최 씨는 말없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각종 서류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최 씨는 눈을 마주치지도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변호사한테 상담받고 오는 길이야. 변호사요? 왜요, 어머님? 며느리가 긴장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이만 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기간은 한 달 정도 줄 테니까. 네? 나가라고요? 이 집 애초에 내 집이었어. 내 명의인 거 잊었니? 증여세 때문에 명예 이전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까지 그냥 내 집에 얹혀 살았던 거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굳었고 며느리는 입을 다문 채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번 일로 화나셨다면 제가 다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미 늦었어. 그러고는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직접 자필로 작성한 거주 계약서였습니다. 앞으로 내 집에 살고 싶다면 이 계약서에 사인해라. 안 지킬 거면 당장 짐 싸서 나가고. 자, 여기 계약서. 월세 부동산 시세에 맞게 제공. 앞으로 경제적 지원, 손주유가 일체 없음. 시어머니에 대한 기본 예의 준수. 계약 위반 시 즉시 퇴거 및 그동안 공짜로 지낸 월세 토해낼 것. 며느리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세요. 저희는 가족인데 정도 없이 어떻게 이런 걸? 최 씨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가족? 해도 해도 너무해? 내가 할 말을 왜 내가 하니? 그 가족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지난번에 안사돈 왔을 때는 십첩 반상을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더니 나한텐 햇반 하나 던져줬지. 그래놓고 가족이라고? 어머니, 그래도 이건 좀 아니잖아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사과했지만 최 씨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나를 딸처럼 모시겠다고 했을 때는 언제고 아파트 받고 나서는 바로 돌변하더니 웃기네. 정말 고마운 딸 같은 며느리야. 이 말을 들은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들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 살긴 내 돈으로 살아. 지금까지 공짜로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돈으로 살면 되잖아. 최 씨는 계약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음 바꿀 생각 없어. 이 계약서에 서명하든지 아니면 몸만 가지고 집에서 나가든지 너희가 선택해. 결국 두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최 씨는 조용히 짐을 꾸려 그 집을 나왔습니다. 향한 곳은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안동이었습니다. 안동에서의 삶은 고요했습니다. 시골 장터를 천천히 걷고 복지관에서 도자기를 빚고 저녁이면 따뜻한 국 하나 끓여 먹으며 뉴스를 보는 일상이었습니다. 예전엔 손주의 발소리에 잠을 깼지만 이젠 새소리에 눈을 뜹니다. 이제 손주도 안 봐도 되고 아들네에서 식모살이도 이제 끝이다 끝. 속이 다 시원하네. 한편 경기도의 집에서는 아들 부부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당연시 여겼던 시어머니의 도움이 사라지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손주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며느리의 얼굴은 날로 야위어갔습니다. 퇴근 후엔 손주를 데리러 가야 했고 집에 와서는 밀린 집안일과 육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못하겠어.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며느리는 매일 밤 지친 목소리로 푸념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근이 있는 날이면 며느리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고 주말에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내가 왜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을까? 엄마 없으니까 집안 꼴이 전쟁통이 따로 없네. 아내는 할 줄 아는 것도 하나 없고. 아들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여보, 나 둘째 생겼어. 기쁜 소식이어야 할 임신이 이번엔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둘째는 누가 봐주지? 첫째는 어쩌고, 회사에는 또 뭐라고 말하지? 나는 또 임신했다고 하면 분명 퇴사하라고 할 텐데. 아들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며느리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둘째 생겼어. 그런데 봐줄 사람이 없어서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주희야, 미안하다. 엄마도 지금 내 아버지 병원 다니느라 바빠서 안 돼. 죄송하지만 안사돈한테 부탁해봐. 아, 어머님한테 어떻게 부탁해? 저번에 그 일 이후로 내 연락도 안 받아주시는데. 자신의 친정어머니마저 거절하자 며느리는 막막해졌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하지만 전화는 바로 끊어졌습니다.
며느리의 번호가 차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안 받으시네. 번호가 차단된 것 같아. 며느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대신 전화를 걸어봤지만 최 씨는 냉담했습니다. 중구야,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주희가 둘째를 임신했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 축하한다. 그런데 계약서에 내가 분명 손주 육아는 일체 안 해준다고 적어놨잖니. 엄마, 제발. 중구야. 그렇게 엄마가 힘들다고 할 때 모른 척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도움 달라고? 도움만 바라지 말고 내 스스로 해결해봐.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결국 아들 부부는 베이비시터를 구해야 했지만 월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보, 우리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월세 베이비시터 비용까지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들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모든 게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우리가 정말 큰 잘못했구나.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한참 늦은 뒤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아들 부부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하는 듯한 안부 인사였지만 점점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자엔 어머니 감기 조심하세요가 붙었고 끝엔 보고 싶어요란 말도 종종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진심이에요. 안동 말고 우리 집으로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주희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이제 제대로 잘해드릴게요. 최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을 믿어도 될까? 아니면 진심으로 변한 거라면 다시 받아줘야 할까? 하지만 최 씨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였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욱 새롭고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